한국 정치의 새판을 짜는 단판이 펼쳐진다. 정성호, 윤상현의 하이킥 정상회담. 네, 뉴스 하이킥이 가을 개편 9월 달에 당겨서 했습니다. 이번 개편을 맞아서 야심차게 준비한 새 코너 하이킥 정상회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희들이요, 예. 의원님들 정성호, 윤상현 예. 각 두 분 이름에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아, 잘하셨습니다. 정성호의 정, 윤상현의 상에서 예, 예. 하이킥 정상회담 네.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마음에 듭니다. 들고요. 네. 정자가 앞에 나오지만 우리 윤상현 의원이 정상에 갈 수 있는 분입니다. 아닙니다. 자, 두 분 중진들께서 이렇게 예. 자리 시간을 내주셔서 저희들도 무척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자, 먼저 외교 문제를 좀 먼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만나서 정상회담을 열 거라는 관측이 예.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미국 측에서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뭐 기차로 갈 거다 등등등 하니까 가지 마. 뭐 이런 예, 예. 무언의 암시를 주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예, 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군사협력 가능성이 높아져 가고 있다. 다들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북러 정상회담 현실 가능성이 얼마나 되고 이게 한반도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일단은 이제 다음 주부터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동방 경제 포럼이 열립니다. 네. 그게 푸틴이 시베리아 개발을 위해서 2015년도부터 계속 매년 그랬죠. 하고 있는데 올해 예. 8회차인데 거기서 김정은 위원장이 가서 두 사람이 정상회담을 한다는 건데 네. 양쪽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지는 지점에 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이 경제 제재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들죠. 걷다가 전황 상황도 이렇게 썩 좋은 성과를 못 내고 있죠. 특히 네. 포탄이나 미사일, 뭐 또 모자란 탄약 이게 모자랍니다. 그거를 가장 제공해 줄 수 있는 나라가 누구냐. 지금 중국이 군사 원조를 안 합니다. 네. 그걸 보면 북한입니다. 네. 북한이 그런 걸 원조를 해주고 대신에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정말로 중요한 기술 핵 추진 잠수함이라든지 정찰위성이라든지 또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의 재진입 기술 이런 걸 얻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네. 그래서 그걸 알고 이제 계속 미국이 백악관이나 뭐 뉴욕타임즈를 통해서 못 가게 계속 큰 만약에 이런 협력이 있으면 엄청난 대가를 치를 것이다 경고하는데 일단은 하지 않을까. 할 것이다. 아, 저는 일단 북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마지막 퍼즐을 끼워야 됩니다. 북러 간에 어쨌든 이해관계가 정확하게 예, 일치하기 일치하기 때문에 뭔가를 군사적으로 거의 핵 무력, 이 핵 무장이 완성이 돼 있는데 마지막 퍼즐이 뭐냐? 미사일 네. 발사, 이 투발 수단이죠. 네, 네. ICBM 같은 거, 네. 또 핵 추진 잠수함. 네. 예를 들어서 뭐 LA 근처 바닷가에 있다가 탁 쏠려면 핵 추진 잠수함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 걸 가져간다면은 어떻게든 북한 입장에서는 이걸 이 기회를 살릴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는 아세안 정상회담 가가지고 뭐 반대한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게 이제 그런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건 한반도에 미칠 파장이 있다라는 얘기일 그렇죠. 거고. 예, 기본적으로 뭐 윤상현 의원의 분석이 좀 동의합니다. 어느 정도. 일단 예. 러시아와 북한의 이해관계가 상호 좀 일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주고받을 것들이 있고요. 특히 네. 북한 같은 경우는 식량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또 그런 네. 것도 도움받을 수 있고 북한이 모자라는 부분들 또 러시아가 모자라는 부분을 상호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고 네. 다만 그러한 상황으로 갑작스럽게 지금 나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전쟁하는 과정에 지금 그 155mm 포탄을 비롯한 포탄들을 좀 우회 지원하고 있다고 지금 폴란드를 통해서 폴란드 알려지고 예, 있고요. 예. 또 대통령에서 지난번에 그 우크라이나 또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우크라이나 방문 이후에 또 러시아의 그 쇼이구 국방장관이 바로 북한의 군사 열병식에 또 참여했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어쨌든 그런 상호간에 서로 러시아와 북한이 접근할 수 있는 명분을 좀 우리가 만들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뭐 아시는 바와 같이 북한 같은 경우는 군사에 있어서 자주 노선 또 주체 노선 갖고 그런 노선을 취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자주 주체 노선에 의해 갖고서 중국이라든가 러시아하고도 굉장히 가까운 관계지만 네. 그 합동 군사 훈련을 하지 않았었어요. 사실 그렇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우리 한국과 일본과 미국이 좀 사실상 그런 면에서 군사 동맹은 아니지만 네. 준 군사 동맹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군사 훈련 또 군사적 협력을 좀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네. 그리고 특히 북한의 미사일에 대응해서는 뭐 정보 교환들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네. 마찬가지로 북의 입장에서도 어쨌든 뭐 미사일의 추적 탐지 네. 이런 거에 필요한 어떤 기술적인 필요성이 굉장히 있지 않습니까? 그 면에서 러시아가 굉장히 앞서 있으니까 뭐 그런 필요성 때문에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어쨌든 한반도의 어떤 군사적 긴장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한 두 가지 정도 네. 질문이 의문이 드는데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북중러가 문제다라고 하면서 한미일 동맹을 한미일 군사 협력을 강화했는데 예, 예. 오히려 지금 그냥 객관적인 사실만 시계열로 이렇게 쭉 보면 한미일이 가까워지니까 북중러가 관계가 개선되는 그러니까 선후 관계가 뒤로 선후 관계가 좀 바뀌어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일단 그렇게 질문입니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 예. 그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미일이 가까워지는 게 뭐냐? 예. 결국은 북한 때문입니다. 북한의 핵 무장 또 이 미사일이 너무나도 고도화된 겁니다. 우리가 지난 정부에서도 김정은, 문재인 네. 두 지도자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판문점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네. 한반도의 완전한 핵 무장화. 네. 가 돼버렸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 완전한 핵 무장화가 돼버렸습니다. 네. 북한이 현재 보통 한 100여 개의 핵 무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거기다가 이 투발수단 미사일 단거리, 중거리 이제 장거리에 맞춰져 있거든요. 장거리. 소위 말해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마지막 퍼즐만 끼워야 되는 찰나에 와 있는데 네네. 그러면 우리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가 핵무기 개발한다 하면은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경제적, 외교적으로 국제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전술 핵무기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까? 네. 전술 핵무기 가져오면 미국이 어떻게 합니까? 미국이 드릴 수가 없죠. 그리고 네. 만약에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 우리 국내적으로 정치하고 또 분열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한국과 미국과 또 일본 같은 경우에 왜 일본하고 군사협력하지? 미국하고 하면 되지 이런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제가 아마 외교통일위원장 끝내고 2020년 우리가 여름인가요? 북한이 네.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는데 우리 합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두 발인데 하나는 430km 하나는 600km 날아갔다고 했어요. 네. 그 다음날 정정을 했어. 왜? 일본은 600km 날아갔다고 해요. 네. 우리가 군사적인 일본과의 군사적 협력을 통해서 그런 정보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미사일의 이 거리조차도 사거리조차도 우리가 틀리는 경우가 있는 거라. 네. 또 만약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난다면은 주한 미군이 들어옵니다. 네. 그러면 주일 미군 기지 7개 기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주한 미군 뭐 병력이나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럼 한국과 일본의 어느 정도의 군사적 협력은 불가피하다. 네. 그래서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에 빌미를 준 거는 북한입니다. 북한의 어떤 핵과 미사일의 고다 때문에 생긴 근데 건지. 예, 예. 근데 이게 어떤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북중러가 공조한다. 그게 아니라 자, 근데 그러면 북한과 이제 예, 예. 북한과 예를 들어서 중국은요. 미국에 대해서 대미 공조를 이미 하고 있고요. 네. 또 중국과 러시아도 미국에 대해서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각자 두 나라씩 공조를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본과의 군사 협력 내지는 이런 게 이제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윤상현 의원님의 판단인데. 네네. 정성호 의원님. 저는 뭐 상당히 동의하기 어렵고요. 어쨌든 윤석열 정부 이후에 네. 어떤 대북 강경책이 훨씬 그 강도 높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뭐 일체 대화가 없고 단절된 상황입니다. 네. 사실 저는 그 일본과 같이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같이 하는 게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네. 사실은 한국과 미국과의 사이에 네. 그 한미 상호 방위 원조 조약만 그거에 따르더라도 네. 우리는 사실 미국의 충분한 지원을 받고 있고요. 네. 한미 동맹 강화만으로도 북한에 대한 어떤 미사일에 대한 억제력은 그냥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일본과의 사이는 사실 뭐 과거사 문제를 비롯한 여러 문제들이 해결이 전혀 안 된 상황입니다. 네. 일본이 물론 가까운 나라이긴 하지만 일본이 사실 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국 일본과의 그 군사 동맹이 훨씬 중요합니다. 근데 네. 우리가 그 미일 군사 동맹의 하위 동맹으로 들어가 갖고서 네. 사실은 거기에 행동대장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이게.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북한을 갖다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북한의 행동을 견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그 지렛대는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네. 중국과 러시아인데 우리가 오히려 중국을 굉장히 자극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만에서 그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 또 남중국해에서도 또 반대한다. 이렇게 자유로운 하면서 항행. 예, 네. 굉장히 사실 중국을 좀 자극하고 있고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 갖고 사실 우리나라 직접적인 관리 적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포탄 네. 우회 지원이라든가 또 그 현장 방문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러시아를 중국과 러시아를 갖다 끌어들이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만들어줬고 네. 북한의 입장에서도 그런 상황에서 남북한이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고 또 한미일 이 동맹 군사 동맹으로 치닫고 있는데 결국 중국과 러시아가 갖고 손을 더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자, 오히려 그래서- 한마디만 더 하면 네. 이 상황에서 과연 우리 정부가 주장한 대로 남북 관계에 있어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적어졌냐. 올해만 해도 벌써 미사일을 30번 이상 발사했습니다. 점점 더 강도가 심해지고 있어요. 이게. 네, 마지막으로 예, 요 주제와 관련해서 예, 이제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만 더 듣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사실 적대적인 표현을 그쪽에서 받아들이기엔 적대적인 표현들을 했어요. 우크라이나 가서도 러시아에 대해서 이제 싸우자 뭐 이렇게 하셨고 예. 중국에 대해서도 뭐 남중국해 얘기, 뭐 자유로운 항행, 그다음에 현상 변경 이야기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중국을 관리할 수 있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관리할 방도가 우리는 뭐가 있나요? 중국에 대해서 한번 예. 지난 정부의 중국 정치 한번 봐보세요. 네. 문재인 정부 때 중국 정치가 어땠습니까? 한번 보시면 알죠. 네. 불종 외교라는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불종이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가을에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중국을 큰 봉우리, 한국을 작은 나라고 호칭했습니다. 그런데 10개 끼닌 중에 혼밥이에요, 혼밥. 두 끼밖에 대접을 못 받고 기자 폭행이라는데 제대로 항의도 못하고.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3불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드 추가 배치 사드 안 한다. 삼불. 예. 그렇죠? 한미일 예를 들어서 군사 동맹으로 가지 않는다. 또 미국 주도의 MG 시스템 가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방한하기를 계속 학수고대했죠. 방한했습니까? 방한 안 했습니다. 그 코로나 사드 보복을 때문에 했죠. 사드 보복을 해가지고 사드 보복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드 보복 조치가 2017년인가 우리가 3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요새 와서 윤석열 정부에 와서 단체 관광 해제가 됐다. 네. 아직까지도 사드 보복 예를 들어서 우리 게임 업체들이 하는 게임을 수출하면 중국에 가면은 반하오라고 해가지고 라이선스 이거에 대해서 해지를 안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정부에서 한중 관계가 많이 일탈이 됐다. 그래서 한중 관계를 다시 정상화시키자. 정상화의 과정이다. 정상화의 이렇게 판단을 과정이다.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니 한중 관계 어떻게 예, 보시나요? 문재인 대통령 중국 방문 때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 또 지적하시는데 혼밥 얘기 또 나왔습니다. 몇 년째 나오는 혼밥 근데 얘기. 중요한 게 외교는 그 실용적으로 실리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런 예. 측면도 있었지만은 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그 한중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경제적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네. 수출입이 그 코로나 때문에 일시 저하된 거 있었지만은 굉장히 규모가 커졌습니다. 네. 잘 아시는 바대로 윤석열 정부 이후에 우리 대중 수출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무역 수지가 적자로 떨어지는데 가장 큰 그 요인이 된 게 중국하고 반도체죠.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은 이념과 가치를 얘기를 하면서 우리 국가의 어떤 민생에 관련된 경제 또 실용의 측면에서 엄청난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가장 근접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우리 한국에 우리 국민들의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진리의 측면에서는 최악의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사실. 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 이제 우리 정성호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하셨는데 네. 우리 중국 수출 부진 이런 것 등은 사실 중국의 현재 내수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나 전부 안 좋습니다. 네. 과거에 뭐 8% 성장이다 이게 안 되고 5% 성장도 가까스로 하기 힘든 상황에 네. 왔고 그래서 한중 관계 어떻게 하냐 정말 맞습니다. 네. 저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용적인 외교를 해야 되는데 일단 원칙을 기반으로 해야 된다. 원칙을 가지고 명확한 원칙 속에 국익 차원의 실용 외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한 거에 대한 반작용을 이거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단계에 가면은 이대로 우리도- 가면 안 된다? 우리도 어느 단계에 가면은 국익 차원의 실용 외교를 할 아니 거다. 중국이 가장 싫어하는 예. 그런 부분들을 계속 지적하면서 어떻게 예. 실용외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 뭐 네. 발언에 있어서 수위가 이제 저도 염려스러운 거 사실입니다. 저도 그런 거를 지적을 하는데 결국 실용으로 가긴 가야 되는데. 이때는 왜냐면은 제가 한번 예.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작년에 프놈펜에서 네. 한 이제 우리 미일 삼국 정상회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포괄적 공동 성명을 처음으로 채택을 해서 삼국 정상 간에 네. 거기에 보면 대만 해협에 있어서의 어떤 평화 안정, 평화적 해결의 촉구, 남중국에서의 자유항해, 국제규범 준수 이걸 했는데 중국이 딱 놀란 거예요. 놀라니까 바로 그다음에 발리 G20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그게 회담을 프놈펜에서는 한중 정상회담이 있을 거냐 없을 거냐 그거에 대해서 아직 확정을 안 해줬는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한미일로 가니까 일종의 보이지 않는 레버리지가 생긴 겁니다.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해가지고 중국이 딱 회담에 응한 거고요. 그래서 한중 정상회담이 작년 11월 발리에서 한 25분 동안 만나게 된 겁니다. 네. 자, 결국 요 얘기는 좀 원칙을 바로 세운 다음에 저도 국익 차원의 실용 외교를 가자. 그 과정 중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요 얘기는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하고요. 네, 예, 국내 정치 문제로 좀 돌아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예. 자, 우선 우리 정성호 의원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형님 동생 하는 사이고 오랜 인연을 이어오셨으니까 그 일단 이재명 대표 지금 단식 지금 건강 상태는 어떠십니까? 제가 그저께도 좀 가서 몇 시간 있었고요. 어제도 네. 한 3시간 정도 같이 있었는데 건강이 굉장히 급속도로 나빠지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안색도 굉장히 안 좋고 어제 보니까 그 소리가 큰 소리만 나도 귀가 울린다고 좀 그러시더라고요.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국회 앞에서 뭐 실내에서 단식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상 낮엔 노숙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출퇴근 단식을 하냐 이런 비판도 있지만은 많은 분들이 찾아오다 보니까 그게 그냥 혼자서 안에서 단식하는 것보다는 한 2배, 3배 힘들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지금 건강이 뭐 벌써 지금 8일째죠. 네, 그렇습니다. 8일째니까 뭐 많이 안 좋은 상태이긴 한데 정치적으로 보자면 이거 뜬금포 단식이다라고 이제 김기현 대표는 이야기를 하셨고 예. 그다음에 또 이거 뭐 내일 모레 그 희식회 한 100m 떨어진 데서 국민의회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이거 좀 조롱하는 거 너무 나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그랬습니까? 해요. 국민의회에서? 예. 이 저기를 하네요. 그래서 저는 단식장 100m 앞 시식회를 하네요. 뭐 그거는 뭐 해산물 시식. 사전에 계획이 돼 있다고 하지만 예. 와서 뭐 회 먹고 가라 뭐 이런 말씀까지 하는 거는 그러니까 안병길 의원이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 정치라는 게 참 부끄럽습니다. 이게 비정해진 참 것 서로 같아요. 정치라는 게 예. 서로 이해하고 타협하고 하는데 너무 적대적으로 싸움에 있는 현장이 예. 있으니까 저희들 너무나 송구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단식이 예. 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 네. 김기현 원내대표나 민주당에서는 또 비명계 쪽에서는 빨리 의정 활동에 집중해야지 웬 단식이냐 또 이렇게 근데 뭐 얘기하는 분들도 민주당의 계세요. 그 165명의 의원들 중에서 예. 그런 분들은 뭐 서너 분도 안 되고요. 아, 그렇습니까? 대부분의 의원들은 어쨌든 예. 윤석열 정권이 검찰 권력을 앞세워 갖고 굉장히 폭압적으로 정치에 관여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원들은 당대표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예. 지금 어쨌든 대통령께서 87년도 헌법 제재 이후에 야당 대표를 1년이 넘도록 안 만난 유일한 대통령입니다. 네. 아예 대화가 단절돼 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여당이 어떠한 재량권도 없고 여당 당대표가 입만 열면 하루 종일 야당 당대표 그것도 다수당의 야당 당대표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게 일입니다. 사실은. 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정기국회를 마주해 갖고서 대정부 질문도 있고 예산도 심사해야 되고 국정감사도 해야 되고 법안도 통과해야 되는데 일체 여당에서 대화하려는 의지나 노력이 전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야당이 할 일이 뭐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야당 내부에서도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일부 있지만은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최일병, 최상병 사건 문제라든가 또 네.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문제라든가 또 뭐 서울 양평 고속도로 특혜 노선 변경 문제라든가 여러 현안들이 있는데 뭐 아예 대화 자체가 안 되니까 야당 대표로서는 또 그런 문제 돌파구를 만들기 위해서 그야말로 어쩔 수 없이 단식을 선택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자,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단식의 명분과 효과 어떻게 보세요? 윤상현 의원님. 일단 우리 그 정성호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입니다. 우리 정치권에 대화가 없습니다. 네. 정말 큰 문제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나오는 것도 대화의 어떤 시발점을 만들고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만난 적이 없습니다. 네. 일단 누구부터 만나야 되냐? 김기현 대표부터 만나야 됩니다. 김기현 대표, 이재명 대표가 만나서 대화의 물꼬를 트고 생산적인 국회, 생산적인 정치를 만드는 시발포를 열어야 된다. 네, 네. 그 개시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단식에 대해서 보면은 뭐 이쪽에서는 뜬금포 단식이다 뭐 하고 이제 우리 또 민당 내에서도 몇몇 의원들이 계속해서 방송에 나와서 명분과 실리도 없다. 네, 네. 예? 또 기승전 뭐 단식이 방탄이냐? 방탄. 기승전 방탄. 근데 예. 제가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명분이고 국민적인 공감인데 그렇죠. 국민분들이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이해할까, 오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 검찰 소환을 바로 앞두고 이루어졌거든요. 시기적으로 네. 소환을 앞두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야 이재명 대표는 지금까지 169석에 달하는 최대 국회 의석수를 가진 당 대표인데 왜 저런 단식을 하지? 라는 게 국민들의 의아한 심정이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떤 여러 가지 연쇄적인 사법 리스크 네. 어떤 해지를 위한 그런 거로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사법 리스크 해지용이다. 그리고 아니, 최대 다수당이 왜 의정 활동으로 비판하면 아니, 되지? 이런 두 가지 비판입니다. 아니, 그 민주당이 다수당이라고 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사실은 국회에서 네.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됐든 간에 과반을 넘긴 국회의원들이 찬성 표결한 그런 법안도 대통령의 거부권 하나로 그냥 끝나버리고 맙니다. 네. 그 거부권 행사한 그런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여야가 아무런 여당이 합의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리고 간호법, 양공관리법 예, 등등 그렇습니다. 얘기죠. 그리고 예. 지금 뭐 법안 같은 경우도 이미 법사위가 여당 손에 있기 때문에 네. 법안 처리 못 합니다. 지난해 예산 같은 경우도 여당에서 예산에 관련 협상들 일체 하질 않고 있어요. 근데 이게 방탄이라고 얘기하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잘 얘기했습니다. 수사는 수사고 단식은 단식이다. 지금 검찰이 수사한다고 소환하지 않겠습니까? 소환하지 않다고 기소를 안 하겠습니까? 9일 날 나가신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 사건이 이미 이화영 전 부지사 구속된 지가 거의 뭐 1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1년 네. 넘게 계속 만지작만지작했던 사건이에요. 새로운 증거도 없어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뭐 번복됐냐 안 됐냐 이런 얘기는 있지만 네. 8월 8월 달에 국회가 회기 아닐 때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 불러라니까 안 불렀어요. 네. 그다음에 정기국회 되니까 그때도 불러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 이게 검찰이 정치에 개입하고 대선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어떤 정치공학적인 정치기획적인 수사가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9일 날 나간다고 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국회 대정부 질문 기간 아니겠습니까? 네. 11일, 12일 날 정도 나가겠다고 했는데 아니 3, 4일 차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게 특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원래 그 수사 준칙에 의하면은 뭐 아시겠지만은 네네. 그 피의자, 불구속 피의자 협의해 갑니다. 사실 서로. 네네. 예. 그런데 그 제1야당의 당대표를 굳이 대정부 질문 기간 중에 소환해 갖고 조사를 하겠다. 그건 참 우스운 얘기죠.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네, 예. 김만배 씨 인터뷰 둘러싼 논란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요새 김기현 대표님 말씀이 굉장히 세지셨는데 사형에 처해야 할 만큼의 국가반역죄다 이렇게 주장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 신앵커도 변호사이지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뭐 김만배 씨하고 하고 그다음에 전 뭐 그 뉴스타파의 전문이었던 친왕님 예, 기자하고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저는 뭐 당사자 간에 어떤 거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진실은 좀 밝혀져 봐야 돼요. 네. 그런데 이 사건 갖고서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1년 반이 지났고 취임한 지 1년 4개월이나 됐는데 지금 또 그 배우가 이재명이라고 해갖고 검찰이 지금 또 최정예 검사들 10명으로 또 좀 특별수사단을 또 구성했습니다. 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처지가 민생이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국민의 삶이 굉장히 피폐해지고 있는데 또 수사로 또 다른 건들을 덮겠다는 거예요. 대장동 사건도 나온 게 없죠. 지금 뭐 변호사비 대납 비용도 결국엔 3,000%로 빠져갖고서 사실 대북 송금으로 바뀌었죠. 참 걱정이 많습니다. 사실. 네. 그래서 민생은 민생대로 네. 여야 네. 협치하에 의원님. 하는 거고 수사는 수사다. 근데 이 김만배를 조사해 보니까 이재명 대표랑 한 배를 탔다라고 그랬고요. 한번 보시죠. 뉴스타파 신앙님 그분하고 전문위원이요. 전문위원하고 전 전문위원. 이게 이제 인터뷰를 한 게 2021년 9월 아닙니까? 21년 9월. 예. 그런데 보도된 거는 대선 바로 3일 전에 됐습니다. 보도되자마자 1시간 후에 또 주요 매체가 보도하기 전에 30분 전에 SNS에 올렸어요. 연관이 이걸 있다. 어떻게 연관이 있고 걷다가 뭐라고 해 김만배가 뭐라고 했냐. 시간이 다 밖으로 됐습니다. 볼 때 예. 외부에서 문제 안 생기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를 공산당이라고 그래라.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고 이재명 대표도 또 공산당이라고 부른다고 알겠습니다. 이게 정황상 자, 합리적 오늘 첫 의심이 있을 수밖에 시간인데요. 없다. 윤상현, 정성호 의원과 함께 하이킥 정상회담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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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